오늘 날씨도 춥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이곳 용산 드래곤시티까지 나와주신 여러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그린바이오를 연구하는 이정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그린바이오 산업의 농업 부분 파급 효과와 발전 방향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듯이 그린바이오 산업은 전반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린바이오 농업은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것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린바이오 산업과 그린바이오 농업이 동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이 그린바이오 산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이 농업 부분에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끼치고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그린바이오 산업을 매번 강조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그린바이오 산업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과 농업계 간의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농업 부분이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 현황인데요. 첫 번째로 우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아직까지 낯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린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다면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업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레드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드바이오는 의학 분야에 적용되는 바이오 기술, 화이트바이오는 환경 분야에 적용되는 바이오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 그린바이오 산업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농자재, 기능성 농산물, 식품 소재, 그 외 산업 소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농자재라고 한다면은 농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요.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등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로 일차적으로 농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분야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기능성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제 고품질의 기능성 농산물을 의미하는데요. 뭐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은 쌀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쌀로 쌀고기를 만든다고 가정해 봤을 때 일반적인 쌀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을수록 품질이 저하된 쌀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쌀고기를 만들 때 있어서만큼은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쌀이 더 고급 농산물로 인정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 기능성 고품질 농산물에 해당되는 케이스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 소재라고 한다면 식품 첨가물, 기능성 식품, 대체 식품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많이 식물성 고기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산업 소재로 천연물 기반 화장품 원료, 또 향미제, 바이오 플라스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자재가 85%, 기타 산업 소재 및 서비스가 2.2%, 식품 소재가 12.9%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농자재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린바이오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 구성하는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는 어떠냐? 2022년 기준으로 약 8조 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는 더 놀라운데요. 요즘 같은 그 경제 성장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연간 12%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한 연도는 2016년부터 집계를 한 건데요. 그 이전부터 한다면은 이 숫자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낮췄습니다. 낮춰서도 12%인데요.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좀 보겠습니다. 농자재 같은 경우 바이오기술 기반 사료가 약 4조 3천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자재가 그린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바이오기술 기반 사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전자 병역 생물체가 약 1조 2천억 원, 그다음 사료 첨가제가 9천억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식품 소재가 약 1조 원 정도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기타 산업 소재 및 서비스는 약 1,700억 원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농자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 사료 시장이 약 5조 2,500억 원 정도, 식품 소재는 기타 바이오 식품이 가장 큰 규모인 7,800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소재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바이오 서비스 분야가 1,4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그린 바이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린 바이오라고만 딱 하기는 어려운 기술입니다만, 왜냐하면 기초 기반 기술이니까요. 이 바이오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린바이오 산업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길래 이 농업계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바이오 산업 중간재로 투입된 농축산물을 저희가 좀 추산을 해봤는데요. 이 추정 방법은 저희가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통계를 있어서 바로 저희가 다이렉트 추정한 게 아니라 산업 연관표를 이용해서 추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는 발생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이 추세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를 본다면은 2017년 약 7,800억 원에서 2022년 7,200억 원으로 연평균 2.2% 감소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산업 자체는 연평균 12% 정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죄송합니다. 거의 농산물, 즉 투입되는 농산물은 오히려 연간 2% 감소를 하고 있다는 말은 두 산업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가 되고요. 그럼 이 괴리는 누가 채우고 있느냐? 바로 수입산 농산물이 채우고 있겠죠. 그래야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농업계는 이 상황을 그냥 과연 눈뜨고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우리나라 농업계도 이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텐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국내 그린 바이오용 농업은 감소세를 나타나는지 이건 뒤에서 차근차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린바이오용 농축산물이 산업별로 투입되는 비율을 저희가 좀 계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린바이오 농축산물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비율은 건강기능식품 분야가 약 68%, 의약품이 27%인 약 1,900억 원, 그리고 화장품 4.3%, 비누, 세제, 살충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오 산업용 그린바이오 소재의 시장 규모인데요. 그린바이오 산업이란 것은 자체적으로 그 상품이 최종적으로 소비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레드 바이오와 화이트 바이오의 중간재로서도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린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산업 특성상 바이오 산업의 일종의 기반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는 전체 산업 분야에서 농업이 기반 기술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바이오 산업계에서는 얼마나 그린 바이오 기반 중간재 규모를 사용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각 업체마다 구입하는 그린 바이오 중간재 비율을 저희가 산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전체 농축산물 중에서 약 6%에 해당되는 약 1조 4천억 원 정도의 그린바이오용 중간재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린바이오 중간재를 구입하는 가장 큰 분야는 바이오 식품 분야인데요. 약 9,100억 원 정도로 가장 많은 금액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화학 및 에너지의 농생명 소재 구입액이 약 2,80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타 바이오 산업계에서 뭐 화이트나 아니면은 레드 바이오에서 중간재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식품 소재의 기능성 식품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농업계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지금 그린바이오용 산업이 성장하면서 그린바이오용 농산물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가 입장에서 어떤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저희가 29개 그린바이오 기업을 조사를 통해서 농가당 평균 납품액과 참여 농가 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평균만 말씀드리자면은 전체 기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는 기업 하나당 약 42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농가당 평균 납품액은 2,3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을 좀 자세히 본다면은 곤충 소재 농가의 같은 경우 3,500만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큰 반면에 천연물 소재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가장 낮습니다. 즉 바로 옆칸에 있는 평균 참여 농가 수를 보시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참여 농가 수가 많을수록 농가당 납품액은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것은 농가당 경쟁이 심해지면서 평균 납품액과 규모 자체가 작아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적으로 드린 말씀이 2022년 기준으로 농업 총 수입이 3,700만 원입니다. 농가에서 여기서 말씀드린 건 수입입니다. 즉 프라핏 개념이 아니라 레베뉴 개념인데요. 수입이 3,700만 원인데 비해서
바이오 농산물 생산 농가는 가장 많은 농가라고 해봤자 3,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말인즉슨 바이오 농산물 생산 농가가 아직 규모화, 전문화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즉 특정 품목에 집중해서 하나의 품목을 생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작물을 생산하면서 부업으로 바이오용 농산물도 생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화가 되기 힘들고 규모화가 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대량 생산, 대량 납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것은 일정한 균등한 품질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즉 톤 단위로 구입을 원하는데, 농가는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고 킬로그램 단위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나마 생산하고 있는 킬로그램 단위 농산물도 그 생산 작기에 따라서 품질이 들쭉날쭉하다. 즉 이것을 구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수매를 하면서 동시에 농가마다 생산한 농산물의 품질이 달라서 가공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바이오 기업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과 농가 간의 좀 입장 차이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업체는 메디푸드 업체 사례입니다. 첫 번째 업체는 이제 기능성 양액을 이용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기능성 쌀을 주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농가 협력을 통해서 가장 큰 특징이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재배를 하면서 농산물을 사전에 계약을 하니까 물량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농가 입장에서는 매출처를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상호 간의 신뢰가 형성된다는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산한 농가의 쌀 수매 가격 자체가 일반 쌀보다 약 8% 정도 수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매출처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현재 2022년에는 사포닌 쌀 1,100톤을 수매해서 기능성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계약 재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한지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나타난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업체 사례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업체 사례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에서 각종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또한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서 일반 구매를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구매라고 한다면 별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시장에 나와서 구매 담당자가 일정 양을 구매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이 업체가 올해 100톤을 샀으면 내년에도 100톤을 사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즉 일정량의 생산량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업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의 작황이 좋아가지고 가격이 싸지면은 원하는 대로 수매할 수가 있겠지만은, 만약 작황이 안 좋아서 가격이 오른다 했으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가격 결정하는 것은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가와 기업 모두 일반 재배 방식에 있어서는 일종의 선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봐야 될 것인가, 그건 뒷부분에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업 부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바이오 산업과 그린바이오 농업이 서로 간에 시선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시선을 맞춘다는 것이 그린바이오 산업계는 물건을 구매하는 바이어 입장이고 우리는 물건을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 맞춰줘야지 구매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수입산 농산물이라는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농업계의 노력이 한층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우선 세 가지 방향을 좀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방향을 들기 전에 그동안 말씀드렸던 문제점을 좀 잠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린바이오 농업은 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10년, 20년 뒤에 과연 우리나라의 그린바이오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린바이오 농산물은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하면은 1등급 제품, 프리미엄 제품이란 고급품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 가능하면은 고급품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산 농산물의 구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량으로 구매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대량으로 구매한들
농산물의 품질이 다 제각각이다 보니까는 작기에 따라서 유효 성분 함유량이 널뛰기듯이 날뛰다 하다 보면은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유효 성분 일정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계와 농업계의 입장 차이, 시선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농업계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뭐니 해도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린바이오 산업 자체의 체격을 크게 강화하는 겁니다. 즉 성장을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일단 대량 생산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어가 있으니까 대량 생산책이 맞춰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맞춰 줘야 될 것이냐? 클러스터를 통해서 또 저희가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는데요. 같은 그린바이오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 있으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원료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품질 관리, 생산자 조직화, 기업과의 생산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자원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대량 생산 체계를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원하는 체계 중에 하나로 클러스터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안정적인 그린바이오 농산물 생산 관리 체계 확보가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을 하면서 유효 성분이 계속 바뀐다면은 그것을 구입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연 환경은 우리 사람이 컨트롤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농산물의 품질이 편차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일정 범위 안에서 발생해야지 용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농산물 우수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농가분들부터 인식을 하셔갖고 이 체계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마트팜 형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기후 대응이랄지 노동력 감소, 특히 농가에서는 이상기후와 함께 노동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현상인데요.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65세 정도만 되어도 뭐 청년 소리 듣습니다. 보통 75세, 80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분들이 농업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와중에 약 10년, 15년 정도 지나면은 과연 농가에서 노동력을 과연 얼마나 보충할 수 있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팜 형태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확보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는 생산 환경이 노지 환경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종자, 생산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린바이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농산물은 농업계에서 생산을 하고 농업계는 그것을 바탕으로 생산해서 납품하면서 이윤을 더 증대시키고 서로 간의 상생 협력이 돼야 되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및 기업과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상생 협력 체계라고 구축했지만은 가장 간단한 단계는 계약 재배부터 시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매해 가격에 따라서 전쟁을 벌이고 서로 간에 마음 상하고 감정 싸움 되고 거기다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서로 간에 상호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상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플랫폼 구축도 필요합니다. 즉 기업 맞춤형 그린바이오 소재를 개발하고 최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제품을 생산하고 산업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좀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야죠. 체계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바이오 그린바이오 농업의 기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린바이오 농업인 주축으로 생산자 조직화 유도 필요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린바이오 농업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생산 규모도 마이너하기 때문에 이 생산자 조직화 자체가 굉장히 미진한 상태입니다. 생산자 조직화가 왜 중요하냐? 기업이 농가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농가와 농가당으로 가격 협상을 할 때 농가에서 과연 얼마나 가격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 싸움은 결국 기업이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서 생산자 조직과 기업 간의 가격을 협상한다면은 어느 정도 농가의 권익도 보호하면서 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조금 확보도 중요한데요. 이제 자조금을 확보한다는 것은 스스로 살아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스스로 노력하는 단체를 보조해 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위성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 자체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 외부에서도 그 노력하는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통계 구축이 필요한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린바이오용 농산물을 추장한 것이나 아니면은 중간재로 이용하는 그린바이오용 농자재를 계산하는 것들은 다 현재 통계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저희가 산업연관표령에서 추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아무래도 직접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의 관련 통계와 실태 조사를 바탕이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중장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